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자본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태울 것인가. 150조 원이라는 판돈 앞에서 세계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소를 만들고 운송하고 선점하는 전략. 승부는 이미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져오는 것 다음은 무엇인가? 길을 먼저 깐 나라와 그 위를 달릴 심장을 먼저 만든 나라. 그 순서의 차이가 미래 에너지 패권의 주인을 갈라놓았습니다. 일본의 20년 설계를 단숨에 무력화시킨 한국의 치명적인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30년간 쌓아온 이론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동시에 제 학자로서의 신념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크라우스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에너지 전략을 가르치는 석좌 교수로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단 하나의 명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에너지 패권은 공급망을 선점한 자가 가져간다는 것, 자원을 먼저 확보한 국가가 승자가 된다는 것이었죠. 석유 시대가 그랬고 천연가스 시대가 그랬으며 희토류 경쟁이 그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론을 수정해야 할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를린 공대 에너지 전략 강의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며 준비된 표정이었고 루카스는 팔짱을 낀 채 약간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며 하사는 평소처럼 계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소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2015년 파리기후 협약 이후 전 세계 195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법제화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3,69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이것들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발전이 멈추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터빈이 서는 간헐성 문제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AI 시대였습니다. 챗GPT 하나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이며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출 수 없었죠. 배터리는 어떨까요?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터리로도 대형 발전소의 전력을 4시간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도시 하나를 하루 종일 돌리려면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결국 인류에게는 안정적이고 대용량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며 연소 시 물만 배출하고 액화하면 엄청난 에너지 밀도를 가지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그린수소를 만들 수 있고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면서 탄소를 포집하면 블루수소를 얻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느냐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단 하나의 국가명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의아함이 뒤섞여 나타났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제가 농담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루카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하사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소 경쟁 구도를 떠올려보세요. 일본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공급망을 선점하려 했고 유럽은 그린수소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으며 미국은 청정수소 허브 건설에 나섰고 중국은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소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죠. 그런데 왜 제가 한국을 언급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수소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에너지 패권의 공식은 단순하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자원을 먼저 확보하라, 공급망을 선점하라, 규모를 키워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었으며 중국이 희토류로 첨단 산업에 목줄을 줄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순간 저는 제 이론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수소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을 가장 먼저 선점한 나라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가 풀지 못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수소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죠.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공급망 선점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 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일본 수소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액화수소 운반선 수이소 프론티어호 사진, 150조 원.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 2030년까지의 수소 공급 로드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무슨 질문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똑같은 논리로 일본의 전략을 옹호했었으니까요. 강의실 뒤편에서 루카스가 팔짱을 더 단단히 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터빈 설계를 전공하는 그는 아마도 수소 전소의 기술적 난이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사는 계산기에서 손을 떼고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영 에너지 기업에서 파견된 그에게는 오직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시장 규모와 수익성, 결국 돈이 되느냐는 것이었죠.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쳐들었고 강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논쟁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무렵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 패권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도 30년간 굳게 믿어온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산업전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소시대의 진짜 승자는 연료를 먼저 확보한 나라가 아니라 연료를 쓰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완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자마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프로젝터에 연결했고 곧 강의실 앞 스크린에 일본 수소 프로젝트의 화려한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액화수소 운반선 수이소 프론티어호가 파란 바다를 가르는 사진, 150조 원이라는 숫자가 굵게 표시된 투자 규모. 그래프, 2030년까지의 수소 공급 로드맵이 차례로 나타났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일본의 수소 전략을 연구해왔고 그들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수소 기본 전략을 수립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었죠.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수소 기본 전략을 개정하며 2040년까지 수소 공급량을 연간 120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 전 세계 주요 수소 생산국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액화수소 운송 인프라에만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건조한 수이소 프론티어호는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으로 영하 253도의 극저온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죠. 저는 에밀리의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고 논리 역시 탄탄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똑같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일본의 선견지명을 칭찬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망 확보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수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브라운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프로젝트, 브루나이의 유기화학 수소 캐리어 기술,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루 수소 생산 시설까지. 일본은 전 세계 수소 생산의 핵심 고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의 주장에 공감하는 표정이었고 루카스조차 팔짱을 풀고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사는 계산기를 다시 들고 투자 규모를 계산하는 듯했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소 저장과 활용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1000기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이미 전국의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고 수소 발전소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에는 수소 전용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수소 발전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핵심을 찔렀습니다. 교수님께서 30년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에너지 패권은 공급망을 선점한 자가 가져간다고요. 석유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천연가스 시대의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소 시대는 공급망을 먼저 확보한 일본이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소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정작 태울 수소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밀리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고 학생들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죠. 에밀리가 펼친 논리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의 정수였고 그녀는 제 가장 우수한 제자답게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강의실에 섰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에밀리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죠. 그녀는 그리고 제가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분필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훌륭한 분석입니다. 당신이 제시한 모든 데이터는 정확하고 논리도 탄탄합니다. 일본이 150조 원을 투자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수소를 어디서 쓸 건가요? 에밀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전기는 어디서 만드는가?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소를 확보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일본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한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제 다음 말을 기다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 에밀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하사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메모를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150조 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전기는 어디서 만드는가?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함의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했죠.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큰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는 몇 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일까요?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LNG 발전소만 해도 수천 기에 달합니다. 미국에 약 1800기, 유럽에 500기 이상, 아시아 전역에 걸쳐 수백 기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하나같이 천연가스를 태우도록 설계되었고 지난 수십 년간 인류 문명의 전력을 책임져왔죠. 저는 원안에 작은 그림들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터빈, 연소기, 배관, 제어 시스템, 그리고 각각의 화살표를 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전소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최적화된 정밀한 시스템이에요. 천연가스의 연소온도, 압력, 유량, 모든 것이 천연가스라는 특정 연료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소기의 노즐 크기부터 터빈 블레이드의 각도, 냉각 시스템의 용량까지 모든 부품이 천연가스 연소를 전제로 설계되었죠.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팔짱을 끼고 칠판의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하사는 메모를 하다 말고 펜을 멈춘 채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는 어떨까요? 저는 칠판 옆에 또 다른 원을 그렸습니다. 수소는 천연가스와 완전히 다른 연료입니다. 연소 속도가 천연가스보다 8배 빠르고 화염 온도는 100도 이상 높으며 분자 크기는 훨씬 작아서 미세한 틈으로도 누출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화 현상입니다. 수소는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불꽃이 연소기 안쪽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것이 발생하면 발전소 전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의 의미를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두 개의 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음 문장을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수소를 확보해도 그것을 태울 발전소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존 LNG 발전소에 수소를 그냥 넣을 수는 없습니다. 폭발하거든요. 루카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수소 전용 발전소를 건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진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루카스. 그렇다면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저는 칠판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용량 LNG 발전소 한 기를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조 원에서 2조 원입니다. 부지 확보, 설계, 건설, 시운전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죠. 그리고 전 세계에 LNG 발전소가 수천 기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발전소를 수소 전용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면 필요한 비용은 수천조 원이 될 것입니다. 하산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25년입니다. 만약 발전소 한 기를 짓는데 7년이 걸린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3번밖에 교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건설 중에도 전기는 계속 공급되어야 하므로 기존 발전소를 그대로 가동하면서 새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에밀리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소는 어떻습니까? 천연가스와 수소를 섞어서 태우는 방식이요. 일본도 그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혼소는 하나의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칠판의 퍼센트 기호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혼소 비율입니다. 기존 LNG 발전소에서 수소 혼소율은 보통 5%에서 20% 수준입니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최대치가 30% 정도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탄소 배출이 30%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좋은 성과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7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넷제로, 즉 배출량 제로를 의미합니다. 30% 감축이 아니라 100% 제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소는 과도기적 해결책일 뿐 최종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 수소 전소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수소를 확보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난관은 그것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저는 칠판의 두 원 사이에 큰 X자를 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수천 기의 LNG 발전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소라는 새로운 연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새로 짓자니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이고 혼소로 가자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일본의 150조 원 투자는 절반의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소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말이죠.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져 있던 일본의 화려한 수소 운송 계획들이 갑자기 불완전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루카스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고 하사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소의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사용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에너지 산업은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수소를 확보해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 겨울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진짜 핵심이었으니까요.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 겨울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좌초자산이라고요. 하산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계산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중동 국영 에너지 기업에서 파견된 그에게 이 단어는 단순한 학술 용어가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좌초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던 자산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거나 부채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대표적인 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석탄 발전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훌륭한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전 세계 석탄 발전소들은 하나둘씩 폐쇄 명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액이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아직 20년 이상 가동할 수 있었던 발전소들이 환경 규제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고 그 시설에 투자했던 모든 자본이 한순간에 증발했죠. 은행 대출금은 남아있고 감가상각도 끝나지 않았는데 수익은 제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석탄과 LNG는 다르지 않습니까? LNG는 천연가스니까 석탄보다 훨씬 깨끗하고 탄소 배출도 적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밀리. 그래서 지난 20년간 전 세계는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LNG는 과도기적 에너지원, 즉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죠. 저는 칠판에 연도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LNG 발전소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했고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LNG 발전소를 대거 건설했으면 아시아 국가들 역시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 수백 기의 LNG 발전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X자를 그었습니다. 2050년 넷제로 목표가 선언되면서 LNG 발전소의 수명 계산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 발전소 한 기의 설계 수명은 30년에서 40년입니다. 2015년에 지은 발전소라면 2045년에서 2055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2050년 이후로는 화석 연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탄소세, 배출권 가격, 환경 규제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루카스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지은 발전소는 35년이 아니라 25년밖에 못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지은 발전소는 30년이 아니라 20년, 2025년에 짓는 발전소는 25년이 아니라 15년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하산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려면 최소 20년에서 25년은 안정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투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산의 분석에 동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금융 시장에서는 LNG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심사가 극도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2050년 이후에 이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만약 명확한 답이 없다면 대출은 거부됩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에서 뭔가를 찾아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건설된 발전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수천 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의 총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저는 칠판에 천천히 숫자를 적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수백조 달러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숫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대부분 연금펀드, 보험회사, 국영전력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의 노후 자금이 이 자산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발전소들이 2050년 이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 손실은 누가 떠안습니까? 루카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보상금도 결국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런데 LNG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만약 전 세계 LNG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는 칠판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새로운 수소 발전소를 건설한다. 둘째,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한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지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초자산 위기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수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발전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산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성이군요.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수백조 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자산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소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를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였죠. 강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문제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일본의 150조 원 투자도, 유럽의 대규모 보조금도, 미국의 청정수소 허브도 모두 절반의 해결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전환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완전히 기울었고 강의실은 어스름한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달랐다고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왼쪽에 하나의 질문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수소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질문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수소를 쓰게 만들 것인가? 두 문장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소 시대가 온다면 먼저 수소를 확보해야 한다. 생산지를 선점하고 운송 루트를 장악하며 저장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석유 시대에도 천연가스 시대에도 통했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수소를 확보하기만 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이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가리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 방향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것을 태울 곳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먼저 수소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차이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 둘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급도 있어야 하고 사용 구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루카스.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칠판에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방식을 보십시오. 먼저 150조 원을 투자해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호주에서 액화수소를 싣고 오고 브루나이에서 유기화학 캐리어를 확보하며 사우디에서 블루수소를 계약합니다. 그런 다음 이 수소를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합니다. 발전소를 새로 지을까, 혼소를 시도할까, 아니면 수소차 충전소를 늘릴까. 저는 화살표의 끝에 물음표를 여러 개 그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수소는 이미 확보했는데 정작 그것을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짓자니 수조 원이 들고 기존 발전소는 수소를 못 태우며 혼소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확보한 수소가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재고 과잉이라고 표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질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반면 한국의 접근을 보십시오. 한국은 먼저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미 수천 기의 LNG 발전소가 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자산 가치가 너무 크고 새로 짓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발전소들을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길 기존 발전소에 수소를 그냥 넣으면 폭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발전소 전체를 바꾸지 않고 일부만 바꿔서 수소를 태울 수는 없을까? 저는 칠판에 발전소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발전소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제어 장치, 송전 설비, 그리고 연소기. 저는 연소기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연소 부분이다.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높으니까 연소기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소기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루카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터빈 설계를 전공하는 만큼 이 아이디어의 의미를 즉시 파악한 듯 했습니다. 연소기만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머지 설비는 그대로 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터빈은 그대로, 발전기는 그대로, 송전망도 그대로. 오직 연소기만 수소에 맞게 새로 설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산이 계산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군요. 발전소 전체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부품 하나만 교체하는 것이니까. 저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새 발전소 건설에 7년 걸리는 것과 달리 연소기 교체는 몇 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게다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기 점검 기간에 교체하면 되니까요. 에밀리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수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발 위험이 있고 역화 현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소기만 바꾼다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에밀리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의 퍼센트 수치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전한 혼소율을 보십시오. 일본 30%, 독일 25%, 미국 20%. 이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100이라는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100% 수소 전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0%와 100% 사이에는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적 난이도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이 갈라졌습니다. 일본은 수소를 먼저 확보하고 그것을 30%씩 조금씩 섞어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안전하고 현실적인 접근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100% 전소를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실패하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의 두 질문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가져올까를 고민했고 한국은 어떻게 쓰게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공급망 확보에 150조 원을 쏟았고 한국은 사용구조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30% 혼소를 목표로 했고 한국은 100% 전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시장 창출의 문제로군요. 일본은 공급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생기길 기다렸지만 한국은 수요를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강제로 형성시킨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산. 에밀리가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완성했습니까?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강의실 형광등 불빛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처음과 달리 진지함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이제 한국의 전략이 왜 다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레트로핏이라고요. 루카스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개조라는 뜻입니까?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레트로핏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핵심 부품만 교체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만 바꾸는 것과 같죠. 차체는 그대로 두고 내연기관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는 칠판의 발전소 구조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각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LNG 발전소의 핵심 구조를 보십시오. 가장 바깥에는 건물과 부지가 있고 그 안에 터빈이 있으며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빈 앞쪽에 연소기가 위치하고 있죠. 연소기는 연료를 태워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가스가 터빈을 돌리며 터빈이 발전기를 구동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연소기만 바꾼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연소 온도가 달라지면 터빈도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에밀리. 바로 그것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연소기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단순한 연소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소 전용 연소기를 새로 설계한 것이죠. 이 연소기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갑니다. 첫째, 역화 방지 시스템. 수소는 연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염이 연소기 안쪽으로 역류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특수 설계된 노즐과 유량 제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화살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온도 제어 기술. 수소 화염은 천연가스보다 100도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 터빈이 견딜 수 있는 온도로 낮춰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질소를 주입하거나 증기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연소 온도를 조절했죠. 셋째,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 고온 연소 시 질소산화물이 대량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환경 규제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산이 메모를 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소기 교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새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합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수소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발전소 한 기당 약 1조 원에서 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레트로핏 방식은 연소기와 관련 제어 시스템만 교체하므로 비용이 약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입니다. 저는 두 숫자 사이에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죠. 그리고 공사 기간도 7년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루카스가 눈을 빛냈습니다. 경제성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다면 전 세계 LNG 발전소를 모두 레트로핏으로 전환한다면 새로 짓는 것보다 수천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2050년까지 2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든 발전소를 새로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트로핏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다른 나라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이런 접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난이도였습니다. 혼소와 전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30% 혼소는 기존 연소기를 약간 수정해서 가능하지만 100% 전소는 연소기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수소만으로 안정적인 연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역화를 방지하고 온도를 제어하며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칠판의 실패 사례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는 수소 전소 실험 중 역화 현상으로 연소기가 파손되었고, 일본의 어느 프로젝트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중단되었으며, 미국의 시범 사업은 연소 불안정으로 인해 터빈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루카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소 연소기를 개발하자. 즉,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기존 LNG 발전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미 있는 터빈, 발전기, 송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소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자산 보존의 관점이군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 거네요. 저는 동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가 기술 개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국의 개발 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기존 발전소의 모든 부품을 분석했습니다. 터빈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배관은 수소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제약 조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연소기를 역설계했습니다. 즉, 연소기를 먼저 만들고 발전소에 맞춘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 맞는 연소기를 설계한 것이죠.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각 발전소마다 다른 연소기를 설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각 발전소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연소기를 개발했죠. 하지만 점차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주요 터빈 모델별로 호환 가능한 연소기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작업량이었겠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100% 수소 전소를 실현했고, 동시에 기존 발전소 자산을 모두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발전소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엔진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트로핏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네요. 기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산.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한 이 연소기 기술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수소시대의 선두에 선 이유입니다. 일본이 150조 원을 들여 수소를 확보해도 그것을 태울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면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공급망 확보와 사용 구조 혁신,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트로핏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강의실 안은 집중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레트로핏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그는 터빈 설계 전공자답게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가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 왼쪽에 59.5%라고 적고 오른쪽에 100%라고 적었습니다. 2024년 2월 한국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9호기에서 첫 번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59.5% 수소 혼소였죠. 천연가스 40.5%와 수소 59.5%를 섞어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에서 30%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에밀리가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59.5%였습니까? 60%가 아니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린 결과 59.5%가 기존 터빈이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치였기 때문이죠. 1%라도 더 올리면 진동이 발생하고 연소 불안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2월 첫 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죠. 연소기에 불이 붙고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데이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하산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발전소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합니다. 몇 시간 작동하는 것과 몇 달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저는 칠판에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59.5% 혼소 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죠. 특정 부하 구간에서 진동이 증가한다거나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 연소 효율이 낮아진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운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었군요. 저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발전소에서 실제 전력망에 연결된 상태로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소기와 제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갔죠. 저는 타임라인에 다음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2024년 6월, 한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75% 혼소 테스트였죠. 이제 천연가스는 25%만 남기고 나머지 75%를 수소로 채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에밀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위험했습니까? 저는 칠판에 화학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비율이 75%를 넘어가면 연소 특성이 천연가스보다 수소에 가까워집니다. 연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화염 온도가 치솟으며 역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실제로 6월 초 첫 테스트에서 역화 징후가 감지되었고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순간의 긴박함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연구진은 다시 돌아가서 연소기 노즐 각도를 0.5도 조정했습니다. 연료 분사 압력을 3% 높였고 냉각 공기 유량을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시도했죠. 하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끈질긴 실험과 개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말 75% 혼수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의 다음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 한국은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00% 수소 전소였죠. 이제 천연가스는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수소만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태안화력 9호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용량 LNG 발전소에서 100% 수소 전소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그날의 데이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력 400메가와트, 연속 운전 72시간, 터빈 효율 98.2%, 연소 안정성 정상 범위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 질소산화물 배출량 9ppm. 에밀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9ppm이요. 세계 환경 기준이 200ppm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준치의 20분의 1 수준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준을 통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청정 기술이었죠. 저는 칠판에 비교 데이터를 적었습니다. 일본의 목표치 200ppm, 독일의 실험 결과 150ppm, 미국의 시범 사업 180ppm, 그리고 한국 9ppm.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연소온도 제어 기술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질소 주입이나 증기 혼합 방식으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다층 연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소기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온도와 압력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죠. 1차 연소 구역에서는 낮은 온도로 천천히 태우고 2차 구역에서 온도를 높이며 3차 구역에서 완전 연소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소하면 질소산화물 생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새로운 연소 이론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연소과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저는 칠판에 마지막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첫 성공 이후 10월까지 연속 운전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72시간, 일주일, 2주, 한 달. 그리고 마침내 안정적인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네요.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입니다. 저는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수천 기의 LNG 발전소가 수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요. 루카스가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좌초자산 위기가 해결되는 건가요?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짓지 않아도 되며 그냥 연소기만 교체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150조 원 투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수소를 확보해도 태울 곳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 기술을 쓰면 기존 발전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주도권은 기술을 가진 쪽에 있는 거군요.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7개월 만에 59.5%에서 100%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9ppm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전부가 아니었네요.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 역시 30년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오늘 강의 내내 적어왔던 모든 내용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진 칠판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그중 30년을 에너지 패권 이론을 가르치며 보낸 제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분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고 루카스는 숨을 멈춘 듯 보였으며 하산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그리고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왔습니다. 에너지 패권은 공급망을 선점한 자가 가져간다고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라, 러시아를 보라, 중국을 보라. 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운송 루트를 장악하며 저장시설을 구축한 자들이 승자가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칠판에 그동안의 역사를 간단히 적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사우디의 석유 패권. 2000년대 러시아의 가스 전쟁, 유럽 에너지 위기. 2010년대 중국의 히토류 독점, 첨단 산업 장악. 저는 이 모든 사례를 분필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들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전략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150조 원을 투자해서 수소 공급망을 선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오늘 제시한 논리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의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론을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칠판을 가로지르는 선을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과거라고 적고 오른쪽에는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 패권은 자원 확보의 게임이었습니다. 석유가 묻혀있는 땅을 차지하고 가스관을 먼저 깔며 광산을 선점하는 것. 공급을 장악하면 수요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수소 시대는 다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고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으며 생산 기술도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전환이었죠.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기의 LNG 발전소가 있고 수백조 달러의 자산이 묶여 있으며 수백만 명의 노후 자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수소시대의 진짜 승부처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적었습니다. 일본의 선택, 공급망 선점 후 인프라 구축. 한국의 선택, 인프라 전환 후 수요 창출. 저는 두 선택지를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수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 사용처를 찾는 것. 하지만 사용처를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고 좌초자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50조 원을 투자했지만 정작 수소를 대규모로 쓸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먼저 기존 발전소를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수소 수요는 자연스럽게 폭발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100% 전소에 성공한 순간 전 세계 모든 LNG 발전소가 잠재적 수소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산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시장 설계의 문제였군요. 일본은 공급을 만들고 시장이 생기길 기다렸지만 한국은 수요 구조를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강제로 형성시킨 것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분석입니다. 하산.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패권은 자원을 먼저 확보한 자가 아니라 자원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자가 가져간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석유 시대에는 유전을 가진 자가 이겼고 천연가스 시대에는 가스관을 가진 자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수소 시대는 다릅니다. 수소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아니라 수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나라가 승자가 됩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150조 원 투자는 실패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의 투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소 공급망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급과 사용, 둘 다 필요하지만 사용 구조를 먼저 만든 쪽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한국이 개발한 레트로픽 기술과 100% 전소 연소기가 없으면 일본이 확보한 수소를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칠판의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공급망이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원을 확보하고 운송 루트를 장악하며 저장 시설을 구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패권을 잡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정합니다. 패권은 자원을 먼저 확보한 자가 아니라 자원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자가 가져갑니다.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보다 사용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루카스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으며 하사는 계산기를 내려놓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베를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산업전환의 본질이 무엇인지, 패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학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서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입니다. 루카스, 당신의 기술적 의심은 정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 태도니까요. 하산, 당신의 경제 분석은 탁월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로 하여금 30년 된 이론을 수정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학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의실 불을 끄며 저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베를린 공대의 긴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30년간 굳게 믿어온 이론을 수정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발견했다는 기쁨이기도 했으니까요. 건물을 나서며 차가운 베를린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저 멀리 한국에서는 아마도 태안화력 9호기가 여전히 100%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수소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쓰기 시작할 교재에는 새로운 장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제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수소시대, 구조가 공급을 이긴 날.